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사 33차시죠? 자, 근데 2학기부터 차시를 새로 매기로 해서 지난번 32차시가 2학기 1차시가 되는 거고 오늘은 2학기 2차시 수업이 되겠습니다. 33차시죠? 자, 한국사 2학기 2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열강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볼 텐데요. 열강의 경제 침략을 세 단계로 나눠서 볼 겁니다. 첫 번째는 개항 이후, 그러니까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자, 개항 이후와, 그리고 두 번째는 임오군란 이후. 임오군란 이후. 그리고 세 번째는 청일전쟁이랑 아관파천 이후. 자, 청일전쟁, 그리고 아관파천 이후. 자, 요렇게 세 가지로 시기를 나눠서 열강들, 열강을 해봤자 일본, 청나라, 러시아, 미국 이런 나라들이겠죠. 자, 이런 나라들이 조선에 대한, 대한제국에 대한 경제 침탈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항 이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개항. 우리나라의 첫 번째 개항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이죠. 자, 1876년. 자, 요 시기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는 거, 그러니까 무역이라고 표현하지만 거의 경제 침탈, 약탈 같은 그걸 하기 위한, 그러니까 하는데 기본 바탕이 되는 몇 가지 조약이 있어요. 즉, 우리나라의 당시 무역을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식으로 교역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규칙이, 조약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 1870, 연도를 쓰지 말까요? 여기 썼으니까. 자, 강화도 조약입니다. 자, 강화도 조약에 어떤 조약이 내용이 있느냐? 다른 나라 사람, 즉 일본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죄를 지으면 우리나라 사람이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외교관, 영사가 재판한다라고 해서 영사재판권,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시해법권이라고 하죠. 자, 시해법권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 강화도 조약, 정확한 명칭은 조일수호 조규죠. 요 조일수호 조규 부록, 조일수호 조규 부록이라는 곳에도 우리나라가 당시 일본한테 어떤 식으로 경제 침탈을 당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조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조일수호 조규 부록에 뭐가 나오느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열리는 항구들, 개항, 제일 먼저 부산, 그 다음 원산, 인천 세 개의 항구를 열기로 했잖아요. 그런 열리는 개항장, 항구가 열린 곳, 개항장에서 조개무역, 개항장의 조개무역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조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가 부산이다. 그럼 부산에 여기 항구를 열어줬고 요 항구의 일정 지역을 일본 사람들한테 빌려줘요. 여기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요 지역, 다른 나라에게 쓸 수 있도록 빌려준 땅을 조개지라고 해요. 조개지 혹은 조차지. 여기서만 무역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걸 조개무역이라고 합니다. 자, 조개무역을 하게 해줬고, 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네 나라 돈을 쓸 수 있도록 일본 화폐도 사용 가능하게 해줍니다. 자, 조일수호 조규 부록에 이런 내용이 있고, 자, 그리고 조금 뒤에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무역에 관한 거를 몇 가지 합의한 조일 무역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나라의 물건을 내다 팔아도 우리나라한테 세금을 내지 않는, 즉 관세가 면제됩니다. 무관세. 원래 세금 내야죠. 그래야만 자국 산업도 보호하는데 우리나라에 일본 물건이 들어올 때 관세를 물리지 않는
무관세로 무역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쌀이라던가 잡곡을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규정하게 되죠. 자, 요걸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무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무역을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느냐? 일단 영사재판권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불법적인 방법으로 무역을 하든지 간에 어떤 나쁜 짓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고 혹은 강매를 하든지 간에 우리나라 사람이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해야 되니까? 실버권 일본 사람이 직접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본 놈들이 이걸 믿고 이건 뭐 거의 거래가 아니라 도적질 같은 짓을 하죠. 일명 약탈무역을 합니다. 약탈적인 무역. 그러니까 어차피 뭐 약탈적 막 남의 걸 뺏는 듯이 막 무역을 해도 우리나라가 처벌하지 못하니까 그걸 믿고 개항 이후에 일본과 조선 사이의 무역은 거의 일본의 약탈적인 무역이었다. 자, 그 다음 대항장의 조개무역. 대항장의 조그마한 그 조개지에서만 무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히 일본 상인이 안으로까지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신 일본의 물건을 우리나라 내륙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위탁 판매해주는 조선 상인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일본 상인들한테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 개항장 조개지에서 일본 물건을 갖다가 내륙에 옮겨 팔아주는 역할을 했었던 객주라던가 물건을 짊어지고 이동하면서 물건 파는 사람 뭐라고 그러죠? 보부상이라고 그러죠? 객주나 보부상 같은 사람들이 요 조개무역 덕분에 약간의 돈을 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조개무역 덕분에 조선 상인들도 잘 살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극히 일부만. 대부분이 아니라 극히 일부. 객주나 보부상을 통해 조개무역에서 안쪽 내륙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 덕분에 극히 일부 조선 상인이 부를 축척하기도 했다. 자, 그 다음 일본 화폐도 사용 가능해졌고, 근데 일본 화폐 일본에서도 잘 쓰지 않는 종이돈 갖고 와서는 내서 찜찜하게 받았다 그랬죠? 자, 그 다음 무관세. 자, 관세를 받지 않았고, 그 다음 그러니까 이거 덕분에 이제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지 못했죠. 공산품은 일본이 더 좋았기 때문에 일본 거를 더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세금을 많이 붙여야만 그나마 일본 게 비싸서 우리나라 게 좀 팔릴 텐데 그런 것도 못했고, 양국의 무제한 유출. 우리나라에 있는 쌀을 일본이 잔뜩 사가고 일본은 영국에서 값싸게 들여온 공장 가서 만든 연직물을 우리나라에 비싸게 팔아서 우리나라의 쌀과 교환하는. 그래서 이 당시에 일본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곡식을 가져가고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영국산 면 제품을 가져온다 해서 곡식과 면을 바꿨다라고 해서 쌀미자를 써서 미면 교환, 쌀과 면을 교환하는 무역을 했다 해서 미면 교환 체제 무역이라고 하죠. 자, 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요거 쌀이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쌀값이 폭등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백성들의 삶은 매우 어려워진다. 자, 미면 교환 체제였고 양국의 무제한 유출 덕분에 또 무슨 일이 발생한다? 쌀값이 폭등하게 됐다. 쌀값의 폭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자, 이렇게 개항 이후에 우리나라의 무역이 어땠어요? 일본으로부터 매우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갖고 요 시기는 어떤 시기냐? 우리나라 거의 그러니까 대외 무역, 다른 나라와의 수입 수출은 누가 돕죠? 일본의 독점이 이루어지던 시기가 개항 이후에 우리나라의 무역 상태다. 자, 이어서 이모군란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항 이후에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침탈이 거의 뭐 일본의 독점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모군란 이후에는 약간 상황이 바뀌어요. 자, 이모군란 때
우리나라의 군대를 파병해서 청나라가 이모군란을 진압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 결과 청나라 부대가 우리나라에 계속 머무르게 되고 그 군대를 이용해서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되게 키웁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새로운 조약 하나를 체결하죠. 그게 바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하는 거죠. 조선과 청나라의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것을 82년도에 체결합니다. 여기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 전에 분명 일본이 우리나라에 물건을 팔거나 우리나라 물건을 사거나 하는 무역행위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어디에서만 할 수 있었다? 조계지에서만 할 수 있었다. 즉 내륙 지방으로는 직접 못 들어오고 객주나 보부상을 이용해야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에 그게 깨집니다. 일명 내지 통상권. 안쪽 땅에서 통상 장사할 수 있는 권리가 청나라 상인들에게 주어져요. 이 내지 통상권이 뚫리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그나마 내륙 상인들은 지킬 수 있었고 보부상이라던가 객주들이 그거에서 약간 이득을 취할 수 있었는데 이 내지 통상권이 허용이 됨으로써 내지 통상권이 허용이 됨으로써 물론 정확한 조항을 보면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허락을 안 해줄 수가 없죠. 나 들어갈래? 라고 하면 허락 못해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선이 무조건 그냥 뚫렸다고 보면 돼요. 내지 통상권이 허용됐기 때문에 요때부터 외국 상인들이 어디 들어와요? 개항장이 아니라 아예 내륙까지 외국 상인의 내륙 진출이 이루어진다. 자, 그 결과 개항장의 물건들을 내륙으로 옮기는 과정을 통해서 그나마 이득을 취했었던 누가 쫄딱 망해요? 객주나 보부상들, 얘네들이 큰 피해를 받죠. 객주나 보부상이 큰 피해를 받게 되고, 자, 그 다음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요걸 통해서 서울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서울 상인도 큰 타격을, 서울 상권도 큰 피해를 받게 된다. 자, 여기 첫 번째, 외국 상인, 우리는 청나라 하나만 맺었는데 왜 외국 상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청나라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외국 상인들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청나라에게 뭔가를 좋은 걸 줬으면 미국도 줘야 되고 러시아도 줘야 되고 영국도 줘야 되고, 그쵸? 뭐 때문에? 각 나라와의 조약에 포함되어 있었던 최애국 대우 때문에 청나라 상인이 들어올 수 있으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은 미국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조러수호 통상조약을 맺은 러시아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오케이? 자, 외국 상인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나라에 그동안 일본이 독점했던 걸 청나라가 조금씩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본도 이에 발맞춰서 하나를 또 새로 맺어요. 분명 강화도 조약 내에는 최애국 대우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일본도 우리와 조약을 다시 맺습니다. 최애국 대우 조항이 있는 조약을. 그게 뭐냐? 조일 통상장청이라고 하는 것을 1883년도에 맺습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게 있고 한 가지 매우 나빠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파악을 해보면 돼요. 일단 첫 번째, 그동안 없었던 무관세였던 것을 관세권을 설정을 해서 앞으로 일본 물품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관세를 매길 수 있게 돼요. 이건 분명 좋은 내용이죠. 자, 그 다음 양국의 무제한 유출 때문에 우리나라의 쌀값이 많이 올라가서 백성의 삶이 힘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쌀값이 너무 올라서 백성이 굶어 죽겠다 싶을 때에는 우리나라 쌀을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무슨 령? 방공령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공령에 대한 내용을 요 조일 통상장정에 집어넣습니다. 방공령 선포에 대한 내용. 자,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한 달 전에
미리 일본에 통보할 것. 우리 방북령 한 달 뒤에 할게요 하고 한 달 전에 통보하면 방북령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는 조약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 요 두 개는 그나마 우리한테 좋은 거죠. 마지막 이게 최고죠. 최악이죠. 최혜국 대우 조항을 일본도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이제 내륙으로 상인들이 팍팍 진출할 수 있게 되죠. 자, 요렇게 세 가지가 포함된 조일통상 장정까지 맺게 됩니다. 자, 요 결과 개항 이후에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침탈이 일본의 독점이었다면 요 이모군란 이유는 요걸 맺고 이렇게 진출하면서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엎치락뒤치락 경쟁하면서 청나라의 무역액이 일본을 거의 다 따라잡아요. 여러분들 교과서 139페이지 보면 오른쪽 윗부분에 막대 그래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과 청나라의 무역액이 8대2 정도로 일본이 거의 4배 이상 앞서가는데 1892년이 되면 일본과 청이 거의 5대5로 비슷해지게 되죠. 요게 나중에 청일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처음에는 일본 혼자 다 해먹고 있었는데 청나라가 자꾸만 일본의 밥그릇을 빼앗아가네? 더 이상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판 붙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전쟁의 이유 중에 하나가 청나라가 일본의 경제적인 위협이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좀 웃긴데 우리나라 걸 지들이 좀 덜 먹게 돼서 자, 요때는 어떻게 된다? 청일 상인 간의 경쟁이 치열해진다. 청일 간의 경쟁 치열. 그전은 일본 독점. 자, 요거는 요 내용은 뭘 보면 나온다? 치열했다는 거는 139페이지에 그래프를 보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어서 아관파천과 청일전쟁 이후에 한번 경제침탈을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요거 지우고 오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기 아관파천. 자, 청일전쟁과 아관파천 이후인데요. 청일전쟁은 1895년, 아관파천 96년 요 이후 시기입니다. 자,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경쟁을 하던 것이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했기 때문에 청나라는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게 되는 줄 알았는데 조선이 아관파천을 하고 러시아의 공사관에서 새방사를 하면서 러시아에게 많은 것을 넘기게 되죠. 그 결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등 그 당시 조선의 주권이 많이 떨어졌었던, 조선의 위상이 많이 하락했었던 그 시기에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매우 심해집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40페이지 보면 지도에 각종 무슨 채굴권이니 산림개발권이니 철도부설권이니 등등이 요 시기 이후에 많이 빠져나간 걸 볼 수 있어요. 지도에 보면 빨간색으로 연도와 함께 표시되어 있는 이권을 빼앗긴 것들이 나오죠. 요게 언제다? 아관파천 이후에 국가의 위상이 떨어졌을 때 많이 빼앗기게 된다.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가져갑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제일 많이 가져간 나라는 어디? 일본이죠, 일본. 요 일본 놈들은 아관파천 이후에 우리나라 것을 어떤 식으로 침탈해서 가져갔는지 한번 세 개로 분류해서 보도록 하죠. 하나는 재정적으로, 또 하나는 금융적으로, 마지막으로 토지는 하고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재정. 일본이 우리나라 재정을 어떻게 간섭했는가? 일단 첫 번째, 한국 정부의 세관 업무를 일본 애들이 가져갑니다. 자, 한국 정부의 세관 업무를 장악합니다. 즉 우리나라 세금 걷는 것을 얘네가 어떻게 해버려요?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금값, 국내 세금이 아니라 세관, 관세 같은 것들, 세관 업무를 얘네가 장악해서 얘네가 대외 무역을 완전히 지들이 손에 잡아버리게 되고, 또 우리나라에다가 돈을 엄청 빌려줘요. 국가가 돈 빌려주는 걸 차관이라고 하는데, 대규모 차관 제공, 돈을 빌려줍니다.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주면, 자, 대규모 차관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일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빚쟁이니까 빚쟁이한테 시달리는 거잖아요. 대규모 차관을 제공해서 한국 재정을 일본에 예속시킵니다. 돈을 일부러 많이 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돈 쓰고 있으니까 내 말 들어라고 하려고. 자, 그 다음 금융 쪽으로. 자, 금융 쪽으로도 엄청나게 장악을 하는데 일본이 우리나라에다가 일본 제1은행이라고 하는 은행권을 유통시킵니다. 일본 제1은행권 유통. 즉 제1은행에서 발행한 돈을 우리나라에 유통시킴으로써 일본 돈이 우리나라 시장을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은행을 많이 만들긴 하지만 결국은 못 이기죠. 그건 좀 이따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 1차 한일협약을 맺었을 때 우리나라에 고문을 파견한다고 했죠. 그 당시 재정고문을 왔었던 메가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메가타가 우리나라에 와서 뭘 하느냐, 화폐 정리 사업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조선은 너무 화폐 제도가 너무 옛날 거니까 새로운 화폐 제도를 한번 바꿔보겠다 하고서는 새로운 신화폐를 만드는데 그게 뭐냐? 제1은행권. 앞으로 조선의 돈은 제1은행권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너네가 기존에 쓰던 돈, 자 이거 일단 정리부터 하죠. 누가 주도했다고요? 메가타가 주도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 기존에 너네가 쓰던 돈, 조선하면 떠오르는 동전 상평통보적이죠. 상평통보라던가 혹은 나중에 최근에 발행했던 백동화 같은 당시 조선이 쓰던 돈이 있었어요. 이거를 뭘로 바꿔라? 이거를 제1은행권으로 교환해라. 앞으로 돈은 요것만 쓰겠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평통보라던가 백동화 같은 거를 은행으로 가져가서 바꿔주세요 해요. 근데 백동화를 딱 갖고 와서 보면은 별의별 트집을 다 잡는 거야. 이거 돈이 약간 낡았는데 약간 깨졌는데 이건 좀 부족한데 하고, 실제 10,000원짜리 돈을 가져왔다라고 하면 한 5,000원만 바꿔주고 3,000원만 바꿔주고 아예 안 바꿔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결국 제1은행만 돈이 많아지게 되고 실제 우리나라 돈들은 가치가 없는 돈이 됨으로써 바꿔봤자 얼마 안 주고 갖고 있으면 나중에 화폐가 이걸로 다 바뀌니까 이 돈은 그냥 쇠 조각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금융을 일본 은행이 다 차지하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제1은행이 지금의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처럼 돼버려요. 한국은행처럼.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조선의 중앙은행이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뭐 했다? 우리나라 금융도 차지했고. 다음 토지. 자, 토지는 세 개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청일전쟁 이후에는 일제가 우리나라 토지를 엄청나게 사들입니다. 아유, 그래도 그나마 양심이 있네. 어떻게 돼요? 돈 주고 매입했대요. 매입. 돈 주고 사서 그렇게 넓힌 땅을 가지고 뭘 했다? 농장을 경영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땅을 넓혔고, 청일전쟁 이후가 아니라 그 다음 러일전쟁 전후. 자, 러일 전쟁 전후, 이후라고 안 하고 전후라고 한 이유는 러일 전쟁 직전에 일본이 우리나라와 조약을 맺죠. 한일 의정서. 거기에 있는 내용 한 가지만 알으라고 했어요. 국토 자유 이용권. 전쟁에 필요한 곳을 일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때 즉 러일 전쟁 전 한일 의정서 때부터 일본이 우리나라의 땅을 나 여기 필요해 하면서 강제로 점령해서 돌려주지 않는 점탈을 하게 되죠. 이것도 힘으로 강제로 뺏는 겁니다. 점탈. 자, 그렇게 뺏어나가기 시작해서 막 철도 만든다고 뺏어가고, 뭐 군사 용지로 쓴다고 뺏어가기 시작해서 언제 최고조에 달하느냐? 1908년에 동양 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걸 세웁니다. 동척이라고 부르죠. 줄여서 1908년인가에 세워요. 요 동척이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얘네가 앞장서서 점탈보다 약간 더 비슷한 뜻이긴 한데 약간 더 폭력적인 성향이
강한 약탈을 시작해요. 매입하다가 뺐다가 완전히 폭력적으로 뺏어가는 약탈로 엄청나게 우리나라 땅을 일본이 가져가게 된다. 자, 여기까지 3번 청일전쟁과 아간파천 이후에 일제의 혹은 열강의 경제 침탈입니다. 자, 요 시기 일본이 한 요런 것들은 다 뭐를 위한 거냐? 나중에 식민지, 얘들은 우리나라 완전히 먹을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들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일본이 됐을 때 일본 돈으로 우리나라 뭐 사먹게 해야지, 다 일본 땅으로 만들어 놔야지, 우리나라 재정은 일본 맘대로 돌려놔야지, 식민 지배의 토대를 구축하는 활동들이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일본에 의한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의한 경제 침탈을 받고, 이런 경제 침탈에 맞서서 우리나라는 이걸 막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죠. 오늘 영상이 조금 깁니다. 지난번에 짧았으니까 오늘 조금만 더 길게 하죠.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일제가 우리나라 경제 침탈하는 장면을 배웠고, 좀 전에 자, 그 경제 침탈에 맞서서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경제적으로 구국 나라를 구하기 위한 운동을 펼쳤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항목별로 몇 개씩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이 변하자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정부에서도 나름의 노력을 합니다. 자, 정부의 노력은 어떻게 있었느냐? 자, 정부의 노력을 먼저 보면, 정부의 노력. 자, 나름 그동안 일본과 맺고 있었던 불공정한, 불평등한 조약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얻어내죠? 관세권도 설정하게 되고 방공령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게 무슨 조약이었죠? 조일 통상 장정을 새로 일본과 맺음으로써 일본에게 그동안 받아내지 못했던 관세권도 드디어 설정하게 되고, 그리고 일본에게 글씨 너무 무섭죠? 자, 관세권도 설정받게 되고, 자, 관세권을 설정하게 되고, 자, 그리고 방공령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등 조일통상 장정을 통해서 국가도 불공정한 내용을 어느 정도 살짝 잡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기선도 구입하고, 증기선, 뭐 기계로 돌아가는 배도, 신식 배도 몇 개 구입을 하고, 이윤사라고 하는 뭐냐? 해운 회사예요. 배 운송하는 회사. 이윤사도 설립하면서 나름 나라의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민간 상인들 역시 상회사라는 걸 설립을 해요. 상회사.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사를 만든 건데, 이거는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막 그 삼성이나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 비슷한 종목을 가진,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 동업자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회사. 그러니까 각 가게들이 혼자서 중국이나 일본 같은 큰 자본이 많은 애들이랑 싸우기 힘드니까 우리 서로 뭉쳐보자 하고 상인들끼리 서로 뭉쳐서 하나의 조합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상회사입니다. 자, 상회사를 설립했는데, 자, 요게 80년대에는 그냥 좀 전에 선생님이 말한 대로 동업자 느낌. 80년대에는 외국 상인의 내륙 침투에 대응해서 외국 상인의 내륙 침투에 대응. 80년대부터 들어오잖아요. 82년도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부터 외국 상인들이 내지로 들어오니까 내륙 침투에 대응하기 위한 동업자 조합의 성격을 갖는 상인연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90년대가 되면 요게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의 자본을 모아서 그 자본을 가지고 한꺼번에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주식회사도 요쯤 되면 주식회사, 삼성 주식회사죠. 현대 주식회사입니다. 요즘 웬만하면 다 큰 건 다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도 본격적으로 설립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은행도 만듭니다.
아까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 금융을 장악하기 위해서 조선에다가 뭘 만들었다고 했어요? 제1은행권을 팍팍 투입시켰다고 했죠? 제1은행을.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민족 자본을 육성하기 위해서 은행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은행이 유명한 게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조선은행. 자, 조선은행 제일 먼저 만들어요. 그 다음 한성은행. 그리고 대한천일은행. 자, 요 당시에는 아까 일본 제1은행만 나오지만 러시아도 우리나라 은행 만들려고 했었죠. 한러은행. 그런 외국계 자본이 자꾸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국내 자본을 키우자 하고 우리나라 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은행입니다. 조선은행 96, 한성은행 97, 대한천일은행 1899년도에 만든 은행들. 얘네들이 만들어져 갖고 민간 자본 혹은 국내 자본을 우리나라 자본을 육성하려고 했었는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돈이 한순간에 종이장이 돼버리는 사건이 발생해요. 일본이 뭘 실시해요?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얘네들이 갖고 있는 돈의 가치가 뚝 떨어지면서 결국은 다 제1은행권으로 바꿔야 돼. 근데 바꾸는 과정에 돈도 다 안 쳐줘. 결국 화폐 정리 사업으로 이 은행들은 대부분 쇠락의 길로 가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몇 년 못 가서 망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게 있었지만, 자, 뭐 때문에 타격을 크게 받는다? 화폐 정리 사업으로 큰 타격을 받으면서 무너지게 된다. 자, 그리고 다음 방공력이라는 것도 있죠.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한 국운동으로. 방공력 말 그대로 곡식을 막는 거예요. 막는 거, 방어. 일본이 조율 무역 규칙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쌀을 마음껏 가져갈 수 있게 했는데 그 결과 국내에 쌀이 부족해서 쌀값이 어떻게 됐다? 엄청나게 폭등했다. 자, 근데 그거를 막을 방법이 없었는데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으로 방공력을 실시할 수 있게 됐죠. 그렇죠? 조건이 하나 있지만 얼마 전에 미리 얘기해라. 한 달 전에 통보해라. 한 달 전에 우리 방공령 할 거예요 라고 통보를 하면 방공령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일부 뜻있는 지방에 있는 관리들이 백성들이 먹을 게 더 중요하지 어딜 수출이냐 하고서는 방공령을 내려버려요. 당시 지주들은, 그러니까 땅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 필요 없거든. 돈 버는데 혈안이 돼서 막 쌀 내다 파는데 혈안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래갖고 지주들이 못 팔게 아예 관리들이 막아버린 거야. 방공령으로. 쌀 팔지 마. 이 지역에서 쌀 밖으로 나가면 내가 불법으로 잡아들일 거야 하고 방공령을 내립니다. 그 방공령이 얼마나 많이 내려지느냐? 한 차례 내려진 게 아니에요. 지방반들이 내리는 거였기 때문에 1894년부터 1904년까지 약 10년 동안 10년 동안 약 100건 100여 차례 약 100여 차례에 거쳐서 방공령을 선포합니다. 많이 하죠? 그래도 당시에 백성을 살리겠다는 관리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100여 차례 방공령을 선포하면서 우리나라 쌀값 폭등을 막아보려고 노력 많이 해요. 근데 일본 놈들이 가만히 두고 볼 놈들이 아니죠. 대표적인 사건이 이겁니다. 함경도 관찰사였던 사람이 조병식이라는 사람이 함경도 전체에 방공령을 내려봐요. 함경도는 앞으로 쌀 수출하지 마 하고 방공령을 내리기 위해서 한 달 전에 외교기관에다가 우리나라 외교기관에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고 방공령을 선포했는데 일본이 나중에 떼쓰는 거지. 자, 외교기관한테 얘기를 했지만 일본 놈이 얘기하는 거예요. 외교기관이 네가 얘기한 게 한 달 전이면 뭐해? 외교기관이 우리나라한테 알려준 거는 한 달 전이 아닌데 우리는 통보를 늦게 받았어. 처음에 약속했던 한 달 전에 미리 알려주고 하기로 했잖아. 근데 너네가 갑작스럽게 우리도 모르게 방공령 통보하는 바람에 방공령 실시하는 바람에 일본 상인들이 계획이 없던 장사 차질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 그러니 당장 방공령 절차가 안 맞으니까 방공령 철회하고 그동안 우리가 입은 손해 물어내서 배상금까지 뜯어내죠. 그게 어디였다고? 함경도 관찰사였던 조병식 방공령 때였다고. 자, 오히려 요 방공령 가지고 오히려 배상금까지 물어내기도 했었다. 대표적인 게 어디? 함경도
함경도 관찰사였던 조병식이라는 사람 때 이런 게 있었다라고 했었죠. 자, 하지만 방공령은 비록 큰 성과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나라 경제를 지키기 위한 구국운동이었다. 자, 지우고 칠판이 다 찼으니까 지우고 이어서 더 보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상권수호운동. 상권수호운동. 외국 상인들이 내륙으로 마구 진출하니까 우리나라 원래 토종 상인들이 본인의 상권이 사라지게 생겼네. 그래서 이 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 상인 좀 못 들어오게 좀 막아달라. 니네 물러가라. 뭐 일본 상인 물러가라. 러시아 상인 물러가라. 교과서에 보면 그림으로 나와 있죠.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고 상권 수호 운동을 벌이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철시 투쟁 같은 거 합니다. 상권 수호 운동으로 철시 투쟁. 철시가 뭐냐? 장사 안 하고 문 닫는 거예요. 문 닫는 거. 그러니까 파업이죠. 쉽게 말해서 야 니네 빨리 물러가. 우리 장사 안 해. 다 갈 때까지 장사 안 해 하고 철시 투쟁을 하거나 혹은 이걸로도 별로 먹히지 않자 상인들끼리 서로 단체나 조직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뭐냐? 한국중앙총상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한국중앙총상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하나의 큰 조직을 만들어서 이 큰 조직으로 일본과 청나라와 상인들과 한번 대결해 보겠다 하고 우리나라 상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수호운동을 벌입니다. 자, 그 다음 상권 말고 이권 수호운동도 벌여요. 아관파천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로운 권리들 뭐 광산 채굴권이라던가 뭐 산림 개발권이라던가 혹은 뭐 철도 부설권이라던가 등등 혹은 은행 설립 같은 것들 수많은 이로운 권리들을 서양 열강들에게 많이 빼앗기죠. 그래서 그런 거 뺏기지 않게 이권을 지키기 위한 이권 수호 운동도 벌이는데 대표적인 이권 수호 운동을 벌였던 단체 잘 알고 있죠.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막아냈고 한러 은행 설립을 막아냈었던 독립협회가 만민운동회를 통해서 이권 수호 운동을 벌이죠. 그렇죠?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가 대표적인 이권 수호 운동입니다. 얘들은 뭐 막아내요? 크게 두 개 나오죠. 하나는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 조차 빌려달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빌려가면 안 줄 것 같죠? 자, 그리고 한러은행 설립 같은 요구들을 막아내게 되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나라의 황무지를 일본이 달라고 하자 절대 황무지 계약권 줄 수 없다라고 운동에서 막아냈던 단체 애국개명운동 때 나왔었죠. 보국 안민의 뜻을 갖고 있는 보안회. 자, 보안회는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막아냅니다. 자, 그 다음 농광회사라고 하는 정부도 뭔가를 해요. 자,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했었는데 니네 노는 땅 많으니까 그 땅 우리가 개발해서 좀 쓸게. 근데 그거는 보안회의 반대 운동과 등등을 통해서 일본이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바로 이런 걸 달라고 하지 못하게 우리가 직접 빨리빨리 개발하자 하고 황무지를 개간하기 위한 회사인 농광회사를 하나 설립을 합니다. 자, 여기는 뭐 하는 회사다? 황무지 개간하는 회사다. 이런 노력도 했었다. 근데 안타깝게 농광회사는 황무지를 개간하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이긴 하지만 일제 탄압으로 본격적인 활동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자, 본격적인 활동은 못했다. 이 당시에 뭐 하나 하기 너무 힘들었던 시기죠. 무능해서가 아니라 뭐 무능이 맞는 말이긴 한데 일제 탄압과 그런 방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본격적인 활동은 못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큰 거 하나 보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채무상운동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국채무상운동. 자,
7년에 이루어진 건데 우리나라는 당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채무, 빚이에요, 빚. 우리나라가 빚이 많다는 거야. 뭐 철도 만들고 뭐 전기 깔고 하면서도 빚진 게 많기도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빚이 많아져라고 일부러 막 계속 돈을 빌려준 놈들이 있었어. 좀 전에 얘기했죠. 누구? 일본. 일제가 우리에게 돈을 계속 빌려줍니다. 차관을 제공했다겠죠. 경제적으로 우리를, 재정적으로 우리를 예속시키기 위해서 일본에. 그래서 당시 백성들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빚진 게 많아서 일본한테 많이 시달리는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나라 빚을 빨리 갚아서 일본의 간섭을 덜 받자. 즉 국가의 빚을 우리가 갚아보자. 국채 보상운동을 벌입니다. 당시 나라 빚이 얼마였느냐? 약 1,300만 원. 1,300만 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896년도 그때 독립신문을 만들 때 신문사 차리는데 들어간 비용이 10,000원이 안 들었어요. 신문사 하나 차리는데 들어간 비용이 10,000원이 뭐야? 5,000원도 안 들었어요. 그걸 생각하면 1,300만 원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옛날에 한성조약 같은 걸로 일본에 배상금 물어줄 때 물어준 돈이 한 5만 원 그랬으니까 1,3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몇백억, 몇 조가 되는 거예요. 몇백 조까지는 안 되려나? 자, 그래서 이 돈을 우리가 갚아보자 하고 일으킨 운동이 국채 보상 운동입니다. 자, 좀 전에 얘기했죠. 자, 배경이 어떻게 된다? 일본의 적극적인 차관 제공. 누가 들으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우리한테 돈을 막 빌려줘요. 일제의 적극적인 차관 제공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우리가 일본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되게 된다. 그리고 이 예속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화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탈출하고자 돈을 우리가 갚아보자 하고 일어난 거다. 자, 전개. 자, 국채보상운동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서상돈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서상돈이라는 분의 사진이 교과서 143페이지 있습니다. 서상돈 등을 중심으로 서울이 아니라 웬만하면 서울 같겠지만 중심으로 대구에서 시작해요. 대구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서상돈을 얘기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갚아보자 하고 모아보자 해서 드디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국채보상 기성회라고 하는 단체도 조직합니다.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할 단체도 하나 만들고 우리 이렇게 돈 모으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여해주세요 하고 신문에 광고도 실어요. 그 광고를 가장 적극적으로 많이 실어준 회사가 어디냐? 대한매일 신보 같은 신문사가 언론이 주도했고 그 결과 전국에서 호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아요. 50만 원도 넘게 모아요. 전국으로 확대가 돼요. 그러니까 신문사가 등장했으니까 전국으로 확대되겠죠. 자, 전국으로 확대되고 심지어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 동포들도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해외 참여까지 일어나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와 이렇게 해서 돈 빨리빨리 갚는구나. 근데 일본은 이게 싫은 거야. 아니 자기네 나라 돈 갚겠다는데 뭐가 싫어? 싫지. 왜? 경제적 예속을 더 심하게 하고 싶은데 얘네가 자꾸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래도 일본이 방해를 합니다. 당시 대한매일신보의 주로 글 쓰는 사람이었던 메인 집필가였던 양기탁 많이 들어봤죠? 신민회에 양기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 국채보상운동에서 모인 돈의 일부를 횡령했다라고 이제 소문을 내고 그 횡령죄로 양기탁을 구속시키고 그걸 이제 퍼뜨리면서 사람들이 내가 돈 이렇게 냈는데 그걸 갖고 지들이 횡령을 해?
라고 일부 사람들이 돌아가고 뭐 지도층들 막 구속되고 하면서 즉 일제 방해로 어떻게 된다? 자, 결과 일제 방해로 어떻게 된다? 실패된다. 실패한다. 자, 잘 모으고 있었는데 이거를 가만히 냅두지 않았던 일본의 방해로 국제보상기성회의 주요 간부들이 구속되고 신문 기사들의 횡령했다는 어쩌지 하면서 그런 모함하는 가짜 뉴스들이 퍼지면서 안타깝게도 국제보상운동은 중간에 멈추게 된다. 그래서 실패한다. 자, 일제의 탄압으로 실패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 열강들의 경제 침탈에 맞선 우리나라의 노력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 한국사 2학기 2차 시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항상 얘기하지만 교과서 본문 읽어보고 아래쪽에 있는 이런 수많은 참고 자료들, 그림 같은 것들 빼놓지 않고 읽어보세요. 자,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